엔진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강지훈의 완벽하게 구축된 평온을 깨뜨렸다. 독일산 고급 세단의 부드러운 콧노래 같던 소음이 갑자기 거친 쇳소리로 변하더니 이내 마지막 숨을 헐떡이듯 컥컥거리다 영원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서울의 아스팔트 정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했다. 하지만 이름 모를 풀과 흙냄새가 가득한 이 시골길 한복판에서 그의 2억 원짜리 자동차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 지우는 욕설을 내뱉으며 핸들을 내려쳤다. 굳게 닫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끝없이 이어진 논과 희미한 산 그림자뿐이었다. 오후의 햇살이 황금빛으로 부서지며 평화로운 풍경을 연출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적막함으로 비쳤다. YJ그룹의 총수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젊은 리더 중 한 명인 그에게 이런 무력감은 낯설고도 불쾌한 감정이었다. 그는 며칠간의 지독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작정 남쪽으로 차를 몰았다. 이사회에서는 신규 프로젝트를 두고 암투가 벌어졌고 집에서는 정략 결혼을 압박하는 아버지의 성화가 끊이지 않았다. 그의 삶은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쉼없이 돌아갔고 그 안에서 그는 감정 없는 부품이 되어가는 듯 했다. 그래서 도망쳤다. 목적지도 없이 그저 이 모든 것을 잠시 잊고 싶다는 충동 하나로. 하지만 이 한적한 시골길에서의 고립은 그가 원했던 고독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강요된 상황이었다. 지우는 잠시 차 안에서 기다려보았다. 누군가 지나가겠지. 하지만 30분이 넘도록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지만 화면 상단에는 서비스 지역 아님이라는 절망적인 문구만 떠 있었다. 젠장. 그는 결국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수제 구두가 흙먼지 위에 내려앉는 순간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수백만 원짜리 실크 슈트는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다.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지금 그의 모습은 그 신조에 대한 모독과도 같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길은 양쪽으로 뻗어 있었지만 어느 쪽이든 문명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나마 길이 좀 더 넓어 보이는 쪽을 택해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품위를 지키려 애썼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자 턱 밑까지 차오른 짜증을 숨길 수 없었다. 귓개는 이름 모를 벌레 소리만 윙윙거렸고 습기를 머금은 공기는 끈적하게 피부에 달라붙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저 멀리 언덕 너머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굴뚝 연기였다. 사람이 산다는 증거였다. 지우는 거의 반사적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지옥에서 만난 오아시스라도 되는 듯 반가웠다. 언덕을 넘어서자 아담한 농가 한 채가 시야에 들어왔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집이었다. 마당 한쪽에는 잘 가꿔진 텃밭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장작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그의 펜트하우스에 놓인 값비싼 미니멀리즘 예술 작품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질서와 안정이 느껴지는 풍경이었다. 집 앞 평상에서는 흰둥이 진돗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낯선 방문객을 경계 반 호기심 반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가 마당으로 들어서려 할 때 집 뒤편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작업복 차림에 밀짚 모자를 쓴 여자였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인 채 흙 묻은 호미를 들고 있었다. 지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여자는 그를 발견하고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누구시죠? 여자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다. 도시의 여자들에게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꾸며진 상냥함이나 날카로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지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값비싼 슈트와 엉망이 된 구두를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훑어보았다. 지훈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특유의 권위적인 태도를 되찾았다. 차가 고장났습니다. 여긴 어디죠?
가장 가까운 정비소나 호텔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지만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밀짚 모자를 벗어 땀으로 젖은 이마를 훔쳤다. 드러난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뚜렷한 이목구비와 건강한 생기가 오히려 눈길을 끌었다. 특히 그녀의 눈빛은 인상적이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고요한 눈이었다. 여긴 하늘째 마을이에요. 가장 가까운 정비소는 읍내에 있는데 여기서 30km는 가야 해요. 버스는 2시간 전에 끊겼고요. 그녀의 대답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했다. 지우는 어이가 없었다. 30km 버스는 끊겼다고. 그럼 택시는요? 콜택시 번호라도 알려주십시오. 여긴 콜택시 안 들어와요. 전화도 잘 안 터질 텐데요. 여자는 지훈의 손에 들린 최신형 스마트폰을 힐끗 보며 말했다. 마치 그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투였다. 지훈은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YJ그룹의 강지훈이 이런 시골 총무석에 고립되다니. 내일 아침까지 회사에 복귀하지 않으면 언론은 온갖 추측성 기사를 쏟아낼 것이고 이 사회는 뒤집어질 터였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여기서 밤을 새우라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여자는 잠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오만함과 조급함이 그가 살아온 세상을 대변해 주는 듯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뾰족한 수가 없네요. 정 곤란하시면 하룻밤 묵고 가시든가요. 물론 누추하지만. 그 말에 지훈의 자존심이 상했다. 이 여자 지금 자신을 동정하는 건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신세 좀 지겠습니다. 김인서예요. 여자가 먼저 자신을 소개했다. 강지훈입니다. 그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민서라는 이름은 그녀의 모습처럼 소박하고 평범하게 들렸다. 민서는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내부는 겉모습처럼 소박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아늑했다. 마루는 반질반질 윤이 났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햇빛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다. 거실 벽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듯한 들꽃 수채화가 걸려 있었다. 지훈이 사는 차가운 모노톤의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의 따스함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우선 좀 씻으세요. 저쪽이 욕실이에요. 옷은 맞는 게 없을 텐데. 민서는 잠시 고민하더니 창고 쪽으로 가더니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작업복 상하이를 들고 왔다. 돌아가신 아버지 옷인데 임시로 입으세요. 지금 그 옷보다는 편할 거예요.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가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있었던가. 하지만 땀과 먼지로 끈적이는 몸의 불쾌감이 더 컸다. 그는 말없이 옷을 받아들었다. 욕실은 자꾸 낡았지만 뜨거운 물은 잘 나왔다. 그는 슈트를 벗어던지고 샤워기 아래 섰다. 뜨거운 물줄기가 온몸을 감싸자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 대신 헐렁한 작업복을 걸친 모습. 이것이 과연 강지훈이 맞나 싶었다. 그가 밖으로 나왔을 때 부엌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다. 민서는 작은 상에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갓 지은 쌀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텃밭에서 막 따온 듯한 신선한 채소로 만든 몇 가지 반찬이 전부였다. 그가 평소에 먹던 코스 요리나 값비싼 레스토랑의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단출한 밥상이었다. 시장에서 장을 못 봐서 차린 게 별로 없네요. 민서가 무심한 듯 말했다. 지우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배가 고팠다. 그는 수저를 들어 된장찌개를 한 입 떠먹었다. 그리고는 순간 놀랐다. 깊고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인공 조미료로는 흉내낼 수 없는 시간과 정성이 담긴 맛이었다. 밥도 나물도 심지어 평범한 김치조차도 그가 이제껏 먹어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맛있네요. 그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칭찬이 흘러나왔다. 민서는 그저 어깨를 한번 으쓱할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식사를 마친 후 민서는 그에게 손님방을 안내했다. 역시나 작고 소박한 방이었다. 창문 너머로는 칠흑 같은 어둠과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했다. 서울의 밤은 결코 이렇게 어둡거나 조용하지 않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과 자동차 소음이 잠들지 않는 도시의 심장 소리처럼 항상 울리고 있었다. 내일 아침 일찍 읍내에 나갈 일이 있으니 그때 정비소에 연락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숙박비와 식사비는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우는 지갑을 꺼내려 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세상의 방식이었다. 모든 것에는 정당한 대가가 따른다. 하지만 민서는 그의 손을 저었다. 됐어요. 곤란한 사람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돈으로 계산하고 싶으시면 내일 아침에 닭장 청소나 좀 도와주시죠. 그녀의 말에는 가시가 섞여 있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돈을 거절하는 그녀의 당당함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의 돈과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의 세계에서는 그의 돈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듯했다. 지우는 방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낯선 장소, 낯선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무력해진 자기 자신. 그는 이 불쾌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김민서, 그는 그녀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말투 행동,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깊은 눈빛 속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숨겨져 있었다. 마치 단단한 껍질 속에 부드러운 속살을 감춘 조개처럼, 혹은 거친 원석 속에 빛나는 보석을 품고 있는 바위처럼.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설쳤다. 푹신한 최고급 라텍스 침대 대신 딱딱한 위에 누워 뒤척였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내일 당장 처리해야 할 회사의 문제들, 그리고 자신을 무장해제시키는 이 이상한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난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중심에 김민서라는 여자가 서 있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을 깨운 것은 알람 소리가 아니었다. 그의 침실은 완벽한 방음 시설을 갖추고 있어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그를 격리시켰다. 하지만 이곳의 얇은 창호지 문은 새벽의 소리를 전혀 막아주지 못했다. 수탈개 우렁찬 울음소리, 지붕 처마 밑에서 지저귀는 새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경웅이 소리까지. 도시의 인공적인 소음과는 다른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였다. 밤새 딱딱한 요 위에서 뒤척인 탓에 온몸이 뻐근했다. 그는 찌푸린 얼굴로 일어나 어색한 작업복 차림, 그대로 방을 나섰다. 마당으로 나가자 새벽의 차갑고 신선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는 이미 하루를 시작한 김민서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닭장 앞에서 모이를 뿌려주고 있었고 수십 마리의 닭들이 그녀의 발치에 모여들어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자연의 일부처럼 보였다. 지훈의 기척을 느낀 민서가 고개를 돌렸다. 일어나셨어요. 도시분들은 잠이 많다던데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놀림의 기색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어젯밤 그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닭장 청소나 좀 도와주시죠. 그는 이 굴욕적인 노동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돈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민서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창고에서 삽과 외바퀴 손수레를 꺼내왔다. 저기 쌓인 닭똥들, 저쪽 퇴비장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간단하다고 지우는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와 발 디딜 틈 없이 널린 닭똥을 보며 경악했다. YJ그룹의 총수가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그가 지금 닭똥을 치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잠시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이 미친 곳을 떠나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민서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앞에서 그는 차마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삽을 집어들었다. 처음 해보는 삽질은 서툴기 짝이 없었다. 질척한 닭똥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조금만 힘을 잘못 줘도 사방으로 튀었다. 그의 바지가랑이와 신발은 금세 더러워졌다. 곁에서 지켜보던 민서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고무장화와 마스크 그리고 새 작업용 장갑을 들고 나왔다. 이거라도 신으세요. 구두 다 버리겠네. 그녀는 무심한 척 그것들을 그의 발 앞에 툭 던져놓았다. 지우는 또다시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녀의 배려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장화로 갈아 신고 마스크를 쓰자 한결 작업이 수월해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묵묵히 삽질을 했다. 처음에는 분노와 굴욕감으로 가득 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노동에 점차 몰입하게 되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등 근육이 뻐근하게 아파왔다. 하지만 손수레의 닭똥이 쌓여갈수록 그리고 닭장 바닥이 점차 깨끗해질수록 이상한 성취감이 느껴졌다. 그것은 서류에 사인하고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원초적인 만족감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닭장 청소는 거의 끝나 있었다. 지훈이 땀을 훔치며 허리를 펴자 민서가 찬물이 담긴 주전자를 들고 다가왔다. 고생했어요. 이리 줘요. 마무리는 내가 할게요. 그는 말없이 그녀에게 삽을 건넸다. 그녀는 그가 1시간 동안 낑낑대며 했던 일을 단 10분 만에 능숙하게 마무리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낭비가 없었다. 지우는 자신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무력한 인간인지 새삼 깨달았다. 그가 가진 돈과 권력은 이런 실질적인 세상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아침 식사는 어제보다 더 풍성했다. 갓 낳은 달걀로 만든 프라이와 직접 순 순두부, 그리고 텃밭에서 갓 뜯어온 상추가 상에 올랐다. 지우는 평소 입에도 대지 않던 음식들을 허겁지겁 먹었다. 노동 뒤의 식사는 꿀맛이었다. 오늘 읍내에 나가면 정비소에서 부품이 도착했는지 알려줄 거예요. 아마 오후쯤이면 차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민서가 말했다. 그렇습니까? 다행이군요. 지우는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상과 달리 안도감보다 미묘한 아쉬움이 묻어났다. 그는 이곳에서의 시간이 불편하고 짜증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다. 그날 오전 지우는 딱히 할 일이 없었다. 그는 민서가 일하는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밭에 잡초를 뽑고 고장난 농기구를 익숙하게 수리했으며 점심때가 되자 마을 노인들에게 나눠줄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하루는 쉴 틈 없는 노동의 연속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보다 오히려 활기가 넘쳤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온전히 뿌리내리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때였다.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낡은 트럭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트럭에서는 번지르르한 싸구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와 험상궂은 인상의 젊은 남자 2명이 내렸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낌새를 느꼈다. 에어이, 김민서 씨, 잘 있었어. 양복 남자가 기름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민서는 반찬을 담던 손을 멈추고 그들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경계심이 어렸다. 박 사장님, 무슨 일로 또 오셨어요?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했을 텐데요. 에이 사람이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끝내자고 왔지. 박 사장이라는 남자는 능글맞게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지우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전형적인 땅 문제였다. 돈과 힘을 가진 자가 약자를 겁박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그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는 자신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의 명함 한 장이면 YJ그룹의 이름만으로도 저런 양아치들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갈 것이 분명했다. 그가 나서려던 순간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호했다. 어르신들 땅 헐값에 넘기라고 협박하러 오신 거면 그냥 돌아가세요. 그 계약서 불법적인 조항투성이인 거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박 사장은 코웃음을 쳤다. 아가씨가 뭘 안다고 그래. 이건 다 법대로 하는 거야. 이 동네 발전시켜준다는데 왜 이렇게 앞길을 막아 당신 때문에 동네 어른들 다 부자 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라고. 발전이요? 어르신들 평생 일군 땅 뺏어서 리조트 짓는 게 발전인가요? 환경 영향평가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토지 용도 변경 허가도 불법 로비를 통해 받은 정황이 있어요.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민서의 말에 박 사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지훈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환경 영향평가, 토지 용도 변경, 불법 로비.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을 저 시골 처녀가 어떻게 아는 거지? 박 사장은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협박조로 나왔다. 아가씨,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세상 무서운 줄 모르네.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민서가 그의 말을 잘랐다. 박 사장님, 당신 전과 삼범인 거, 그리고 뒤를 봐주는 시의원이 누군지도 알아요. 이 계약 강행하면 당신 회사는 세무조사부터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의원은 주민소환 투표에 직면하게 되겠죠. 제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요.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서류 뭉치 하나를 들고 나왔다. 이건 어르신들한테 받은 위임장이에요. 그리고 이건 박 사장님 회사의 탈세 증거 자료 일부고요. 이건 시의원과의 부적절한 자금 거래 내역이고요. 더 보여드릴까요? 박 사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민서를 그리고 그녀가 들고 있는 서류 뭉치를 번갈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님을 직감한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순진한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철저하게 준비된 전사였다. 이게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박 사장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민서는 대답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정의로운 시민이죠.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다시는 이 동네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박 사장과 그의 부하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꽁무니를 빼며 트럭에 올라탔다. 그들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겁에 질려 있었다. 트럭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자 숨죽여 지켜보던 동네 어르신들이 민서에게 몰려와 그녀의 손을 잡고 고마워했다. 민서 아가씨 덕분에 살았네. 아이고, 우리 똑순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민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어르신들을 안심시켰다. 지우는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다. 충격이었다. 그가 YJ그룹의 법무팀을 동원해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문제를 그녀는 혼자서 단 몇 마디 말과 서류 뭉치 하나로 완벽하게 해결해버렸다. 그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흙 묻은 작업복을 입고 평범한 시골 처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지성과 용기 그리고 전략적인 사고는 그가 아는 그 어떤 기업가나 변호사보다도 날카롭고 강렬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잘못 봤다. 그녀는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강인한 존재였다. 그날 저녁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 흘렀다. 어색함이 아닌 깊은 인상과 호기심이 섞인 침묵이었다. 지우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아까 그건 어떻게 한 겁니까? 법이나 행정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 거죠? 민서는 저녁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다. 살아남으려면 뭐든 배워야죠. 책 읽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너무나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지우는 그 말이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여주고 있었다. 수면 아래에는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읍내 정비소에서 온 전화였다. 부품이 도착했고 내일 아침이면 수리가 완료될 것이라는 소식이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제 곧 이곳을 떠나 지긋지긋한 현실로 돌아가야 했다. 그는 당연히 기뻐해야 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마당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민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그녀의 주위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지난 24시간 동안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는 이 예측 불가능한 여자로 인해 완전히 뒤집혔다. 다른 세계의 매력은 이미 그의 심장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다. 내일 아침 그가 단순히 차를 몰고 떠나는 것만으로 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을까? 그는 그럴 수 없으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다음 날 아침 수리된 차가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강지훈은 이틀 전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에 휩싸였다. 그의 검은색 세단은 흙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수리되어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세계로 돌아갈 시간임을 알리는 피할 수 없는 소환장과도 같았다. 김민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아침상을 차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수많은 감정이 떠다니는 듯했다. 어색함, 아쉬움 그리고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미묘한 끌림. 지우는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망설이다가 두툼한 현금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신세 많이 졌습니다. 약소하지만 받아주십시오. 민서는 그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의 쪽으로 다시 밀어냈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다. 어제 닭장 청소하신 걸로 충분해요. 그 돈 저한테는 필요 없어요. 그녀의 거절은 무례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더 날카롭게 지훈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와 그녀의 세계가 다른 법칙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의 세계에서 돈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었지만 그녀의 세계에서 인간관계와 호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녔다. 그럼 건강히 지내십시오. 지우는 결국 봉투를 거두며 어색하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조심해서 가세요. 민서의 대답은 짧고 담백했다. 그녀는 그가 차에 오르고 시동을 걸 때까지 문 앞에 서서 지켜보았다. 지우는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끝까지 손을 흔들지도 특별한 표정을 짓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고요히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그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와는 전혀 다른 풍경으로 다가왔다. 이틀 전에는 그저 지루하고 의미 없는 시골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민서와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스쳐 지나가는 논과 밭, 작은 시골집들, 그리고 그곳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는 처음으로 그 풍경 속에 담긴 삶의 무게와 아름다움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저 멀리 거대한 빌딩 숲이 스카이라인을 그리며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안도감 대신 답답함을 느꼈다. 수리된 그의 차는 이제 그를 다시 원래의 세계로 데려가는 값비싼 감옥처럼 느껴졌다. YJ 그룹 본사 빌딩의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순간 그는 다시 CEO 강지훈으로 돌아와야 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그의 충직한 비서인 김 실장이 긴급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총수님 무사하셨군요.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했습니다. 별일 아니었어. 무슨 일이지? 해외 투자건 관련해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몇 번이나 전화를 보고는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한 경영 수치와 전략적 판단으로 가득 찼다. 하늘째 마을에서의 48시간은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는 다시 차갑고 예리한 비즈니스맨의 가면을 썼다.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은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것처럼 보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정형은 장엄했지만 동시에 차갑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잠시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이 거대한 정글 속에서 그는 포식자의 정점에 서 있었다. 하지만 왜일까? 민서의 작은 텃밭에서 느껴졌던 충만감이 그리워졌다. 긴급 이사회는 격렬했다. 수조 원이 오가는 프로젝트를 두고 임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지우는 냉철하게 논쟁을 지켜보며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던졌다. 그의 날카로운 판단력과 카리스마 앞에서 소라는 금세 정리되었고 회의는 그의 의도대로 결론이 났다. 모두가 그의 귀환에 안도하며 그의 리더십을 칭송했다. 하지만 지우는 공허했다. 회의 내내 그의 머릿속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맴돌았다. 임원들이 수익률과 시장 점유율을 논하는 동안 그는 박 사장 앞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서던 민서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과 땅 그리고 정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근본적인 가치였다. 그날 저녁 그는 아버지의 압력에 못 이겨 정략결혼 상대를 만나는 자리에 나갔다. 국내 굴지의 로펌 대표의 딸이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했으며 대화 내내 주식과 미술품, 경매 와인에 대해 유창하게 이야기했다. 지훈의 세계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여자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이야기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의 화려한 말들은 공허한 소음처럼 들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와 민서를 비교하고 있었다. 민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속한 이 세계가 얼마나 피상적이고 허위로 가득 차 있는지 깨달았다. 같은 시각 서울의 또 다른 마천루 태상그룹의 회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거대하고 호화로운 사무실의 주인이 된 최진석 부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거대한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의 앞에는 태상그룹의 원로 임원 중 한 명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윤전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태사는 이제 내 시대야. 이 회사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웃기지 마. 당신들은 그저 늙은 회장 옆에 붙어서 떡고물이나 받아먹던 기생충에 불과했어. 최진석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잔인했다. 내 방식에 따르지 않으려면 썩 꺼져. 당신 자리는 얼마든지 있어. 윤 전무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최진석은 그의 무력한 뒷모습을 보며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었다. 사무실에 혼자 남은 그는 서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는 태상그룹의 핵심 자산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기 위한 비밀 계약서 초안이 떠올랐다. 이 회사를 통째로 삼켜버리려는 그의 탐욕이 번들거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벽을 장식하고 있는 거대한 액자 앞으로 다가갔다. 액자 속에는 태상그룹의 창업주의자 그의 손으로 쓰러뜨린 이 회장이 인자하게 웃고 있었다. 회장님 보십니까?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이 제국, 이제 제 겁니다. 당신의 그 고루하고 이상주의적인 경영 방식으로는 이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당신의 귀여운 손녀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시골 어딘가에 쥐 죽은 듯 숨어 지내고 있으려나. 그는 조소하며 중얼거렸다. 그는 이 회장이 쓰러진 후 그의 유일한 혈육인 손녀 이서연을 찾기 위해 사람을 풀었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최진석은 그녀가 어딘가에서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며칠 후
YJ-그룹의 전략기획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올라왔다. 그것은 태상그룹과의 합작 투자에 관한 것이었다. 태산이 보유한 수도권의 거대한 부지에 YJ-그룹의 최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사업이었다. 김 실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흥분했다. 총수님, 이것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태상그룹의 최진석 부회장 측에서도 우리와의 협력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지우는 보고서를 말없이 넘겨보았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 프로젝트는 완벽했다. 거부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태상그룹과 최진석이라는 이름이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는 이 회장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후 최진석이 회사를 사실상 강탈했다는 재계의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다. 하늘제 마을에서 만났던 박 사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방식은 더 세련되고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이 컸지만 본질은 같았다. 약한 자를 짓밟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태상그룹의 현재 경영 상황과 최진석 부회장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가져와 사적인 평판까지 포함해서 지훈의 지시에 김 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지시를 이행했다. 잠시 후 지훈의 책상 위에는 최진석에 대한 두툼한 파일이 놓였다. 그는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무자비한 인수합병 비정한 구조조정, 그리고 그의 권력 상승 가도에서 낙마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그의 성공 신화는 다른 이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지우는 알 수 없는 혐오감을 느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 손에는 수조 원짜리 태산 프로젝트 제안서가, 다른 한 손에는 차가운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당장 이 프로젝트를 승인해야 했다. 그것이 CEO 강지훈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그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눈앞에 서울의 화려한 야경 대신 어둠 속에서 반짝이던 하늘제 마을의 별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별빛 아래 묵묵히 텃밭을 매던 그녀의 모습이, 불의 앞에서 당당히 맞서던 그녀의 강인한 눈빛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녀의 이름조차 잊고 있었다. 김민서, 그녀를 만난 것은 그의 인생에서 아주 짧은 이탈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이틀의 시간은 그의 내면에 깊은 균열을 만들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강지훈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의 기억은 이제 그에게 새로운 도덕적 잣대가 되어버렸다. 그는 태산 프로젝트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아직 결정할 수 없었다. 이 거대한 비즈니스 뒤에 숨겨진 추악한 탐욕의 냄새가 하늘제 마을에서 만났던 그 작지만 단단했던 정의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두 개의 세계가 격렬하게 부딪히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결국 태상그룹과의 미팅을 수락했다. 그의 이성은 거부할 수 없는 이익을 말하고 있었고, 그의 감성은 최진석이라는 인물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소용돌이 속에서 김민서라는 여자가 남긴 흔적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신중하게 그러나 정면으로 부딪혀보기로 결심했다. 미팅 당일 YJ-그룹의 최상층 컨퍼런스룸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그 자체로 YJ-그룹의 위용과 권력을 과시하는 공간이었다. 지훈을 필두로 YJ-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상대를 기다렸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최진석 부회장이 그의 수행단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맞춤 정장, 빈틈없이 세팅된 머리, 그리고 얼굴에 걸린 능숙한 비즈니스용 미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야심가에 번들거리는 탐욕과 상대를 꿰뚫어 보려는 교활함이 숨겨져 있었다. 강 총수님,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YJ그룹의 명성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최진석이 먼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초회 부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상그룹의 저력 또한 대한민국 재계가 모두 인정하는 바입니다. 지우는 그의 손을 맞잡으며 예의 바르게 응수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짧은 순간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서로의 힘을 가늠하려는 두 마리 알파 수컷의 탐색전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최진석은 거창한 미사 요구를 동원하며 두 회사의 시너지 효과와 프로젝트의 장밋빛 미래에 대해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화려했지만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는 공허한 외침처럼 들렸다. 지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의 말을 들으며 그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 애썼다. 최진석의 서론이 끝나갈 무렵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 낫겠지요. 저희 태상그룹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비전을 설명해줄 저희 신사업 전략팀의 이서연 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컨퍼런스룸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강지훈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덮쳤다.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는 그가 지난 며칠간 꿈에서도 떨쳐내지 못했던 바로 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김민서. 아니, 그녀는 김민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의 파워수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세련된 단발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목에는 가느다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화장기 없던 얼굴은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듯 지적이고 도회적인 세련미를 풍겼다. 흙 묻은 작업복과 밀짚 모자 건강하게 그을렸던 피부와 소박한 미소. 그가 기억하는 김민서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이 넘쳤고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며 온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지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회의에 집중하던 그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떻게 왜 그녀가 여기에 이서연 이사 그의 옆에 앉아있던 김 실장이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시선을 고정했다. 이서연은 YJ그룹의 임원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지훈에게 잠시 머물렀지만 그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 혹은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 중 한 명을 대하는 듯 단 무감각하고 사무적인 시선이었다. 그는 그 짧은 순간 심장이 서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당당하게 회의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 노트북을 연결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태상그룹 신사업 전략팀 이서연입니다. 지금부터 YJ그룹과 함께할 미래형 스마트시티 너 이덴 프로젝트의 핵심 비전과 사업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가 기억하던 맑고 단단한 음색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날카로운 지성과 냉철한 논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최진석의 공허한 연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녀는 복잡한 재무 모델과 시장 분석 데이터를 완벽하게 제시했고 최첨단 건축 공법과 IT 기술의 융합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모든 예측은 치밀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었다. YJ그룹의 네로라 하는 임원들조차 그녀의 전문성과 카리스마에 점차 빠져들었다. 지우는 유체이탈이라도 한 듯한 기묘한 감각 속에서 그녀의 발표를 듣고 있었다. 그의 귀로는 그녀의 지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의 눈앞에서는 닭똥을 치우라며 자신에게 삽을 건네던 그녀의 모습, 박 사장 앞에서 당당히 서류를 내밀던 그녀의 모습, 그리고 평상에 앉아 조용히 웃던 그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이 지독한 인지 부조화 속에서 그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대체 어느 것이 진짜 그녀의 모습인가? 그가 하늘자의 마을에서 만난 여자는 누구였단 말인가? 이 모든 것이 그를 속이기 위한 정교한 연극이었나? 그렇다면 왜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질문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서는 나지막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지우는 간신히 무너진 평정심을 끌어모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이사님, 잘하신 재무 모델의 변동성 위험 분석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프로젝트 2단계에 투입될 대체 에너지원의 효율성 데이터를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셨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죠. 그것은 그녀를 시험하기 위한 함정이 숨겨진 질문이었다. YJ그룹의 임원들조차 쉽게 대답하지 못할 기술적인 문제였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하지만 이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즉시 대답했다. 강 총수님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재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극비리에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의 프로토타입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대외비라 지금 공개할 수는 없지만 YJ그룹과의 파트너십이 확정된다면 가장 먼저 공유할 정보입니다. 오히려 YJ그룹의 AI 기반 전력 관리 시스템이 저희의 신기술과 결합된다면 저희가 제시한 효율성보다 15% 이상 높은 수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YJ그룹의 보관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대답이자 날카로운 역공이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지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경탄과 동시에 더 큰 혼란 그리고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는 완전히 우롱당한 기분이었다. 회의는 태상그룹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는 분위기였다. 최진석은 만족감과 자만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미팅이 끝나고 태상그룹 임원들이 회의실을 나설 때 지훈과 이서연의 눈이 허공에서 다시 한번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얼음장 같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 안에는 고통 혹은 경고와도 같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고 그녀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돌려 최진석의 뒤를 따랐다. 태상그룹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자 YJ그룹 임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떠들기 시작했다. 대단한 인재로군요. 이서연 이사라니. 프로젝트의 격이 달라 보입니다.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우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임원들에게 오늘은 이만하지 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폭풍처럼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김 실장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금 당장 태상그룹의 이서연 이사에 대하여 알아봐. 모든 걸 다. 공식적인 프로필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출신 배경 최근 몇 년간의 행적까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서 보고해. 그녀가 대체 누구인지 알아내란 말이야. 지우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텅 빈 눈으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이 도시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었던 자신감 넘치는 CEO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깊은 혼란과 불타는 의문, 그리고 알 수 없는 배신감에 휩싸인 한 남자만이 서 있었다. 잊을 수 없었던 여자가 가장 불가능한 모습으로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그가 뛰어든 이 거대한 비즈니스 게임의 판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김민서라는 미스터리는 이제 이서연이라는 거대한 수수께끼가 되어 그의 심장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다. 강지훈의 집무실에는 얼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김민서우와 이서연이라는 두 개의 인격체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하나의 얼굴자냐, 읽기 시어라. 그러나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영혼. 이보다 더 지독한 미스터리는 없었다. 오전이 되어서야 김 실장이 굳은 얼굴로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 총수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지우는 거의 보고서를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첫 장은 공식적인 이력서였다. 이서연,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MBA를 취득. 1년 전 태상그룹에 입사하여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재계에 떠오르는 신성.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장부터였다. 태상그룹 입사 전 약 2년간의 행적이 전혀 파악되지 않습니다. 출입국 기록도 없고 금융거래 내역도 없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이라도 했던 것처럼요. 김 실장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정보가 마지막에 있었다. 태상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유일한 친손녀. 이병철 회장은 현재 원인 불명의 뇌질환으로 식물인간 상태. 퍼즐 조각들이 눈앞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다. 거대 재벌의 유일한 상속녀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시골 외딴집에서 농부 행세를 해야 했는가? 할아버지가 쓰러진 시점과 그녀가 사라진 시점은 기묘하게 일치했다. 거대한 음모의 냄새가 짙게 풍겨왔다. 하지만 그 실체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뇌에 잠겨 있을 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외장 하드 드라이브 하나를 내밀었다. 총수님, 어제 저녁 집무실 앞으로 배달된 소포입니다. 발신인 불명의 암호화된 파일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저희 보안팀이 겨우 해독했습니다. 지훈이 파일을 열자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떠 있었다. 이서연의 진실을 원한다면 오늘 오후 3시 정독 도서관 3관 고서적 열람실로 혼자 오시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명백한 함정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속삭였다. 가야 한다고. 이 지독한 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 누구에게도 행선지를 알리지 말고. 오후 3시. 지우는 약속 장소인 정독도서관에 도착했다. 고서적의 퀴퀴한 냄새와 시간이 멈춘 듯 단 정적이 흐르는 공간. 그는 약속된 자리로 가 앉았다. 몇 분이 지났을까? 한 노인이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희끗희끗한 머리 깊게 팬 주름 그러나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옷차림과 형형한 눈빛. 예사 인물이 아니었다. YJ그룹 강지훈 총수 되십니까?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심지가 느껴졌다. 누구십니까? 지훈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저는 조영래라고 합니다. 40년간 이병철 회장님을 그림자처럼 모셨던 비서실장이었지요. 최진석 부회장이 저를 내쫓기 전까지는 조영래 실장. 지훈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태상그룹의 창업 공신이자 이 회장의 신복 중의 신복. 최진석이 가장 먼저 제거한 인물이었다. 무세운 용건으로 저를 보자고 하신 겁니까? 이서연 이사와는 무슨 관계이시죠? 조 실장은 지훈의 조급한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제가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강 총수께서는 태상그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인수합병의 대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로 보십니까? 그것은 그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질문이었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하늘째 마을에서의 경험을 떠올렸다. 그곳에서 그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 기업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라. 그의 대답에 조 실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부드러워졌다. 아가씨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군요. 아가씨라니요. 이서연 이사를 말하는 겁니까? 조 실장은 마침내 길고 무거운 이야기의 첫 장을 열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 총수님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들으신 후 이 자리에서 잊고 돌아서셔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설 생각 따위는 없었다. 이병철 회장님은 병으로 쓰러지신 게 아닙니다. 독살당하신 겁니다. 첫마디부터 충격적이었다. 지우는 숨을 삼켰다. 초해진석은 아주 오래전부터 회장님의 신임을 얻은 뒤 희귀한 신경독을 음식에 조금씩 섞어왔습니다. 뇌출혈과 아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지만 부검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 밝혀낼 수 없는 독이었죠. 회장님의 주치의까지 매수해서 완벽한 범죄를 계획했던 겁니다. 조 실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 아가씨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셨습니다. 화학과 약학에도 조예가 깊으셨죠. 할아버님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을 가장 먼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을 의뢰하려 하셨죠. 하지만 최진석이 그 움직임을 눈치챘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끔찍해졌다. 최진석은 아가씨를 제거하기 위해 교통사고로 위장한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미리 정보를 입수하여 경고하지 않았더라면 아가씨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가씨는 그 길로 모든 것을 버리고 잠적해야만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사라져야만 했던 이유, 그녀가 김민서라는 이름으로 살아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다. 하늘째 마을의 그 농가는 제 먼 친척의 소유였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거대 재벌의 상속녀가 그런 외딴 곳에 숨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가씨는 그곳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 저를 통해 최진석의 비자금 내역과 부패의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항상 회사 내부에 있었습니다. 지우는 깨달았다. 그녀가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태상그룹에 다시 나타난 것은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다. 아가씨께서 강 총수님께 연락을 취하라고 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조 실장이 물었다. 하늘째 마을에서의 일 때문이군요. 그렇습니다. 아가씨는 박 사장 같은 불의한 자들 앞에서 당당히 맞서는 총수님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총수님이라면 단순히 이익만을 좇는 다른 기업가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YJ그룹이 태상과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을 때 아가씨는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셨죠. 내부에서 아가씨가 싸우는 동안 외부에서 최진석을 흔들어줄 강력한 아군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훈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미팅에서 그녀가 자신에게 보였던 그 차가운 눈빛, 그것은 배신이나 기만이 아니었다. 자신을 보호하고 적들을 속이기 위한 처절한 가면이었다. 그 가면 뒤에서 그녀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를 향한 배신감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그녀의 엄청난 용기와 지혜에 대한 깊은 경외심, 그리고 그녀가 처한 끔찍한 위험에 대한 아찔한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지금 사자굴 한가운데서 홀로 칼춤을 추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일에 협조하는 순간 강 총수님과 YJ그룹 전체가 최진석의 표적이 될 겁니다. 그는 자신의 앞을 막는 자는 누구든 파멸시키는 인물입니다. 엄청난 위험입니다. 조 실장이 다시 한번 경고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서관 창 너머로 보이는 평화로운 오후의 풍경.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처럼 추악하고 거대한 음모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 위험한 진실을 외면하고 안전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그녀의 손을 잡아줄 것인가? CEO 강지훈의 이성은 당장 여기서 벗어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이것은 YJ그룹이 감당할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하지만 하늘째 마을에서 변화를 겪은 남자 강지훈의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다. 정의를 위해 그리고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그 놀라운 여인을 위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조 실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강지훈이 결심을 굳힌 순간 조영래 실장의 깊게 팬 눈가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었다. 총수님의 그 말씀 아가씨께는 천군만마와 같을 겁니다. 조 실장은 잠시 감정을 추스르더니 현재 상황의 긴박함을 덧붙였다. 최진석이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태산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태산건설과 태산화학을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하려는 작업을 거의 마무리 지은 상태입니다. 그 사모펀드의 실체는 최진석이 세운 유령 회사일 겁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태산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지훈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찬탈이 아니었다. 한 기업의 역사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수만 명의 임직원들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악랄한 범죄였다. 조 실장은 지훈과의 비밀 연락을 위한 비화폰을 건네며 첫 번째 만남을 주선했다. 오늘 밤 아가씨를 직접 만나보셔야겠습니다. 두 분이 함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약속된 장소는 서울 근교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곳에 위치한 낡은 별장이었다. 그곳은 이병철 회장이 젊은 시절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던 추억이 담긴 장소이자 지금은 세상의 눈을 피해 그들의 비밀 작전 기지가 된 곳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나서야 지훈은 김 실장조차 따돌린 채 홀로 별장에 도착했다.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벽난로 앞에 서 있는 한 여인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가 다가서는 소리에 그녀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이서연이었다. 회의장에서의 얼음 같던 모습도 하늘제 마을에서의 소박했던 모습도 아니었다. 편안한 스웨터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강인한 결의와 떨쳐낼 수 없는 피로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과 이서연으로서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그를 마주하고 있었다. 와주셨군요, 강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몸은 괜찮습니까?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안부를 물었다. 그녀가 짊어진 짐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져 마음이 무거웠다.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에게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위험한 일에 끌어들여서 죄송합니다. 사과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한 일입니다. 지훈이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녀를 마주 보았다. 하늘제 마을에서는 당신 혼자 싸웠지만 서울에서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의 말에 서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단단한 눈빛과 목소리는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한 줄기 온기 같았다. 잠시 후 조 실장이 합류했고 별장의 낡은 테이블은 순식간에 전쟁지휘본부의 작전 테이블로 변했다. 서연은 먼저 자신이 내부에서 확보한 정보들을 펼쳐놓았다. 암호화된 데이터 조각들, 의심스러운 자금거래 로그, 그리고 최진석의 핵심 측근들의 명단. 최진석은 모든 핵심 자료를 개인 서버에 보관하고 있어요. 태상그룹의 메인 서버는 껍데기에 불과하죠. 그의 개인 서버에 접근해야만 스모킹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중 3중에 보안 장벽으로 막혀 있어 접근이 불가능해요. 지훈은 그녀가 내민 자료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단편적인 정보들이었지만 그는 그 조각들을 엮어 거대한 비리의 윤곽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YJ그룹의 자원들이 최적의 위치를 찾아 배치되었다. 전략은 투트랙으로 가야 합니다.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냉철한 CEO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첫째, 내부 압박. 이서연 이사님의 역할입니다. 계속해서 최진석의 신임을 얻으면서 그의 곁에 머무르십시오. 그의 업무 패턴, 사적인 약점,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의 방심을 유도하면서 우리가 심어놓을 디지털 백도어의 길을 터주셔야 합니다. 둘째, 외부 압박. 그건 내가 맡겠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YJ그룹의 사이버 보안팀은 국내 최고입니다. 화이트햇 해커들로 구성된 제 직속 팀이죠. 그들을 움직여 최진석이 자금을 빼돌린 해외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겠습니다. 동시에 금융계의 제 정보망을 이용해 태상그룹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의문을 조심스럽게 흘릴 겁니다. 최진석을 초조하게 만들어 실수를 유발하는 거죠.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서연과 조 실장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설명을 들었다. 그는 단순히 돕는 것을 넘어 이 전쟁의 지휘관이 되어 판을 짜고 있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저희 팀에서 태상그룹의 서버를 향해 가벼운 수준의 디도스 공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보안팀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린 사이 이 이사님께서 최진석의 개인 PC에 접근할 시간을 버는 겁니다. 혹은 제가 신뢰하는 경제부 기자를 통해 태산의 해외 매각 협상에 문제가 생겼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주주들을 동요시키고 최진석의 지지 기반을 흔드는 거죠. 서거연은 그의 전략적 사고에 감탄했다. 그녀가 복수를 위해 홀로 칼을 갈아왔다면 그는 거대한 군대를 지휘하여 적을 포위하는 장군과도 같았다. 두 사람의 지성과 자원이 결합되자 불가능해 보였던 싸움에 희미한 승리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치열한 전략회의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강렬한 지적협업의 과정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과 신뢰가 쌓여갔다. 한편 최진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쾌한 표정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 YJ그룹에서 아직도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하고 추가 자료만 요구하고 있다고. 예, 부회장님. 이례적일 정도로 상세한 실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희 회사를 해부라도 하려는 듯이. 최진석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강지훈. 재계에서 냉철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지? 처음에는 유리한 계약 조건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 전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무렵 증권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태상그룹의 부채 비율이 심상치 않다. 해외 매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등 매우 구체적이고 민감한 내용들이었다. 소문의 근원지는 불분명했지만 그 파급력은 작지 않았다. 최진석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이것은 단순한 루머가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었다. 그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두 사람에게로 향했다. 하나는 아직 자신의 편에 완전히 서지 않은 내부의 배신자. 그리고 또 하나는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 자신의 계획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된 이서연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너무나 시의적절했고 그녀의 능력은 지나치게 뛰어났다. 이서연 이사 요즘 어떻게 지내지,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사적인 행적까지 전부 알아봐. 그리고 강지훈, 그 자식 뒤도 밟아. 두 사람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접점이 있는지 확인해. 최진석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않을 터였다. 그의 보이지 않는 감시망이 지훈과 서연을 향해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별장에서의 긴 회의가 끝났다. 지훈과 서연은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전에는 없던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 할 때였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정리하는 서연의 손이 스트레스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방으로 가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서 그녀의 앞에 놓아주었다.
거창한 위로나 격려의 말은 없었다. 그저 작고 따뜻한 인간적인 제스처였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회의장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보여주는 진짜 미소였다. 하늘째 마을에서의 그 미소와 닮아 있었다. 고맙습니다, 강지훈 씨. 모든 게 끝나면 이 빚은 꼭 갚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빚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냥 옳은 일이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위험한 전쟁터에서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차갑고도 장엄한 아침이었다. 지훈은 별장을 나서며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강지훈과 이서연의 비밀 동맹은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디뎠다. YJ그룹의 정보팀이 흘린 태상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루머는 금융시장에 미세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최진석의 자금줄이었던 제2금융권 회사들이 대출 연장을 망설였고 주주들은 불안감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내부에서는 서연이 최진석의 신임을 얻는데 성공하며 그의 비서실 라인에 있는 한 직원의 컴퓨터에 원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심는데 성공했다. 아직 핵심 정보는 아니었지만 적의 심장부로 향하는 작은 통로가 열린 셈이었다.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그들 사이에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들은 최진석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집요하고 잔인한 포식자인지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미세한 압박을 감지하고 즉시 방역에 나섰다. 그의 감시팀은 이서연과 강지훈의 뒤를 24시간 밀착 마크했지만 두 사람은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았다. 결정적인 단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최진석의 지시를 받은 한 베테랑 사립탐정이 이서연의 사라진 인연을 역추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교통사고 현장 주변부터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녀가 김민서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하늘제 마을까지 도달했다. 탐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탐문 수사를 벌였다. 처음에는 모두 입을 다물었지만 그가 넉넉한 보상금을 제시하자 읍내의 한 정비소 주인이 입을 열었다. 아, 김민서 씨네 집에 머물던 서울 부자 말하는 거요. 며칠 전에 독일제 고급 세단이 고장나서 이틀이나 묵어갔는데 인상이 아주 차가웠지. 그 순간 최진석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김민서, 이서연, 이틀간의 잠적, 서울에서 온 부자, 강지훈. YJ그룹과의 미팅을 앞두고 강지훈이 이유 없이 이틀간 연락이 두절되었던 사건.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었다. 그 계집애가 감히 나를 속여. 최진석의 사무실에는 지옥의 유황불과도 같은 분노가 들끓었다. 그는 자신이 총애하던 영리한 말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배신감은 이내 살해에 가까운 증오로 변했다. 그는 이서연을 당장 잡아다 찢어 죽이고 싶었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녀를 숨어서 조종하고 있는 진짜 적은 강지훈이었다. 뱀의 머리를 치려면 그 머리를 먼저 짓밟아야 했다. 강지훈, 그리고 YJ그룹 내 놈들은 내 손에 어떻게 파멸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다. 최진석의 방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그는 숨겨두었던 모든 카드를 꺼내 YJ그룹을 향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첫 번째 공격은 금융시장에서 시작되었다. 최진석은 자신이 해외에 설립해둔 유령 투자회사를 통해 YJ그룹 주식에 대한 대대적인 공매도 공격을 시작했다. 동시에 그가 매수해둔 언론과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을 통해 악성 루머가 융단 폭격처럼 쏟아졌다. YJ그룹의 해외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발견되었다. 그들의 핵심 스마트 기술이 해외 기업의 특허를 침해하여 곧 소송에 들어갈 것이다. 강지훈 총수의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거짓과 진실이 교묘하게 뒤섞인 루머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YJ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이어지면서 하락세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두 번째 공격은 내부에서 이루어졌다. 최진석은 YJ그룹의 핵심 인력들을 빼내기 시작했다. 그는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을 총괄하던 연구소장과 건설 부문의 최고 기술 책임자에게 접근했다. 현재 연봉의 3배와 태상그룹의 부사장직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엿던졌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지훈과 동고동락했던 동료였지만 최진석의 악마적인 유혹 앞에 결국 무너졌다. 핵심 인재 2명의 이탈은 YJ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에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세 번째 공격은 보이지 않는 권력의 세계에서 가해졌다. 최진석은 자신이 뇌물로 관리해오던 정관계 인사들을 총동원했다. 갑자기 YJ그룹이 진행하던 모든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렸다. 느닷없는 환경부의 특별감사가 시작되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소문이 흘러나왔으며 각종 인허가는 무기한 보류되었다. YJ그룹의 주력 사업인 건설 부문이 순식간에 마비 상태에 빠졌다. 강지훈은 사방에서 몰아치는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의 하루는 긴급 이사회에 분노한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해명 자료 검토, 그리고 배신한 동료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비상대책회의로 채워졌다. YJ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는 사방에서 암초에 부딪히며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직원들은 동요했고 임원들은 패닉에 빠졌다. 하지만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위기 속에서 더욱 냉철하고 강인해졌다. 그는 침착하게 사재를 털어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가 방어에 나섰고 밤을 새워가며 흔들리는 조직을 다잡았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결코 절망의 빛은 없었다. 모두 내 말 들어.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다. 이것은 전쟁이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가장 마지막까지 서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은 불안에 떨던 임직원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었다. 하지만 가장 큰 압박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왔다. 그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 분노에 찬 얼굴로 그의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 내가 태상그룹 그 문제 많은 회사와 엮이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네가 빠졌다는 그 하찮은 계집애 하나 때문에 평생을 바쳐 이룬 회사를 말아먹을 셈이냐. 아버지의 날 선 비난은 그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이것은 제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제 신념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지훈은 처음으로 지독한 고독감과 중압감에 휩싸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의 선택이 무모했던 것은 아닐까? 한순간 그의 강철 같던 신념이 흔들렸다. 그때 그의 비화폰이 짧게 진동했다. 서연에게서 온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화면에는 짧은 한 문장이 떠 있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죄책감으로 가득한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지훈의 마음을 뒤덮고 있던 모든 의심과 회의가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는 지금 자신 때문에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을지 아프게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다. 사과하지 마시오. 이건 내 전쟁이기도 하니까. 걱정 말고 당신의 일에만 집중해. 메시지를 보내고 나자 그의 마음속에 다시 뜨거운 투지가 불타올랐다. 이것은 단순히 그녀를 돕는 것을 넘어선 그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건 싸움이었다. 그는 최진석 같은 인간에게 결코 패배할 수 없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핵심 측근들, 김 실장, 보안팀장, 그리고 법무팀장에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렸다. 잠시 후 그의 집무실에 모인 그들의 얼굴에는 침통함과 비장함이 감돌고 있었다. YJ그룹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었다. 지우는 그들을 둘러보며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진석이 전쟁을 원했다. 그렇다면 기꺼이 전쟁을 선물해주지. 그의 눈은 더 이상 방어하는 자의 눈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누는 공격수의 눈빛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시련의 불길은 그의 영혼을 재로 만드는 대신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강철로 벼려내고 있었다. 강지훈의 방역은 최진석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세고 정교했다. 그는 단순히 쏟아지는 공격을 막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적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YJ그룹의 법무팀은 최진석이 살포한 악성 루머의 진원지인 언론사들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여론은 YJ그룹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거대 언론에 대한 비판으로 돌아섰고, 이는 최진석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동시에 지우는 신뢰할 수 있는 해외 투자 자문사를 통해 YJ그룹이 극비리에 개발 중인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흘렸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YJ그룹의 주가는 폭락을 멈추고 서서히 반등하기 시작했다. 최진석은 강지훈이 수세에 몰려 허우적거릴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는 오히려 상처 입은 호랑이처럼 더욱 맹렬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초조해진 최진석은 태산 계열사 매각 작업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지훈이 외부에서 격렬한 전선을 형성하며 시간을 버는 동안 서연은 내부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해킹과 같은 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최진석의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깨달았다. 가장 견고한 요새는 언제나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이었다. 그녀는 조 실장이 건네준 아직 회사에 남아있는 이병철 회장의 사람들 리스트를 보며 밤새 고민했다. 그녀의 목표는 최진석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재무팀의 오 부장이었다. 그는 이 회장이 직접 발탁한 인재였지만 가족의 병원비를 빌미로 최진석에게 약점을 잡혀 그의 검은 돈을 세탁하는 역할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가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에서 오 부장과 마주쳤다. 그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겁에 질려 있었다. 서연은 그를 위협하거나 회유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오 부장님,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고 공장 이곳저곳을 보여주시던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이 회사는 내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직원들의 삶 그 자체라고. 부장님도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오 부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가씨, 부장님의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이대로 최진석의 꼭두각시로 살아가실 건가요? 할아버지께서 피땀으로 일군 이 터전이 통째로 악마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지켜만 보실 건가요? 부장님의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에 결국 오 부장의 양심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흐느끼며 최진석의 범죄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최 부회장의 모든 비밀 장부는 스위스에 있는 개인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중 접속키가 없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오 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접속 아이디와 자신이 알고 있는 1차 비밀번호를 서연에게 넘겨주었다. 서연은 즉시 이 정보를 지훈에게 전달했다. 이제 공은 YJ그룹의 사이버 보안팀에게 넘어갔다. 지훈은 그의 직속 화이트햇 팀을 소집했다. 모두 20대의 젊은 천재 해커들이었지만 그들의 실력은 국정원을 능가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유령을 잡아야 한다. 스위스 데이터 센터에 숨겨진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디지털 금고를 열어야 해. 실패는 없다. YJ 그룹 본사 지하 3층 창문 하나 없는 보안 서버실에서 숨막히는 사이버 전쟁이 시작되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알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팀원들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손가락을 움직였다. 최진석의 서버는 그야말로 철옹성이었다. 1차 방화벽을 뚫자 2차, 3차의 변종 인공지능 보안 프로그램이 그들을 막아섰다. 접근을 시도할 때마다 IP 주소가 수십 개국을 경유하며 위치를 속였고 잘못된 코드를 입력하자 시스템 전체가 자폭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시간은 흐르고 팀원들은 지쳐갔다. 총수님 2차 접속키는 동적 암호 생성기 OTP 방식으로 생성되는 것 같습니다. 60초마다 암호가 바뀝니다. 물리적인 생성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팀장의 절망적인 보고가 올라왔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의 비화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최진석이 서재에 있는 액자 뒤 비밀 금고에서 작은 USB 형태의 기기를 꺼내는 것을 봤어요. 아마 그게 OTP 생성기일 거예요. 지금 그가 자리를 비웠어요. 3분의 시간이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서연이 목숨을 걸고 빼낸 60초짜리 암호화 해커들의 피나는 노력이 결합되는 순간이었다. 지금이다. 전원 집중. 마침내 거대한 철옹성의 마지막 빗장이 풀렸다. 팀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리고 그들의 모니터 위에 최진석의 추악한 범죄 기록이 담긴 비밀 장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회사 돈 횡령 내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려진 뇌물 목록, 그리고 그들을 경악하게 만든 마지막 파일 하나, 특수 화합물 구매 내역서. 파일명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이병철 회장을 쓰러뜨린 희귀 신경독의 구매 기록과 그것을 영우용 화학약품으로 위장하여 처리한 회계 자료, 그리고 주치의에게 거액의 돈이 송금된 내역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살인교사의 증거였다. 스모킹건이 마침내 그들의 손에 들어온 것이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왔다. 주주총회는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날은 최진석이 계열사 매각 안건을 통과시키고 태상그룹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승리의 날인 동시에 그가 나락으로 떨어질 심판의 날이 될 터였다. 지훈과 서연, 그리고 조 실장은 다시 비밀 별장에 모였다. 이전의 비장함 대신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에 대한 차가운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마지막 쿠데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조 실장은 이 회장에게 충성했던 기관 투자자들과 소액 주주연대를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는 결정적인 증거의 일부만을 보여주며 그들의 위임장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확보한 순간이었다. 지훈의 법무팀은 신뢰할 수 있는 대검찰청 특수부 검사와 접촉했다. 모든 증거 자료를 넘기고 주주총회 당일 최진석과 그의 공범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세웠다. 거대한 법의 그물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 그녀는 가장 위험한 역할을 맡았다. 주주총회 당일 최진석의 바로 곁에서 그의 승리를 축하하는 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폭로하는 역할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주주총회 전날 밤,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세상을 감싸고 있었다. 지훈과 서연은 별장의 정원에 나란히 서서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 눈앞에 와 있었다. 지훈은 곁에 선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 짊어져야 했던 모든 고통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떨리고 있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표현한 첫 번째 위로이자 약속이었다. 두렵습니까?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서연은 잡힌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과 함께 그보다 더 큰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두려워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니까.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절대 혼자가 아닐 겁니다. 그 말은 사랑 고백보다 더 깊고 단단한 약속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말없이 함께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 내일 떠오를 태양은 이 지독한 전쟁의 끝을 알리는 심판의 빛이 될 터였다. 태상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모든 이들이 모여들었다. 수백 명의 주주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하는 기자들, 그리고 시장의 향방을 예측하려는 애널리스트들까지.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돈의 욕망과 권력의 향방을 둘러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최진석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행사장에 들어섰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수트 차림 얼굴, 가득한 자신만만한 미소. 그는 행사장 곳곳을 누비며 유력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카메라를 향해 여유롭게 손을 흔들었다. 그는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가 확보한 우호 지분만으로도 핵심 계열사 매각 안건을 통과시키기에는 충분했다. 강지훈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YJ그룹에 막대한 상처만 입혔을 뿐 자신의 거대한 계획을 막지는 못했다. 그는 객석 앞자리에 앉아있는 강지훈을 발견하고 조소가 섞인 승자의 미소를 보냈다. 강지훈은 태산의 주주가 아닌 유력한 사업 파트너 후보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패배 선언과도 같았다. 지훈은 최진석의 도발적인 시선을 아무런 표정 없는 얼굴로 마주했다. 그의 침묵은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무겁고 단단했다. 주주총회는 최진석의 시나리오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형식적인 안건들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었고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태산건설과 태산화학의 분할 매각 안건. 최진석은 직접 연단 위로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연설은 기업 사기극의 교본과도 같았다. 그는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한 구조조정, 주주 가치 극대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담대한 결단과 같은 화려한 단어들을 쏟아냈다. 그는 자신을 태상그룹을 과거의 낡은 방식에서 구해낼 구원자로 포장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에 내막을 알지 못하는 다수의 주주들은 점차 동요하기 시작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최진석은 완벽한 승리를 예감하며 희열에 잠겼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이제 태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위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이 표결 시작을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의장님, 이 표결에 반대합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소란스럽던 볼룸, 아니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이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객석 앞쪽에 앉아있던 한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어둠을 상징하는 최진석의 검은 정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순백의 수트를 입은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다른 곳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연단 위에 최진석만을 불타는 듯한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저 여자가 누군데 감히. 최진석은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망가진 것에 대한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경비원들 뭐해?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어디서 감히 신성한 주주총회를 방해하는 거야. 경비원들이 그녀에게 달려가려던 그 순간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육중한 존재감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지훈의 낮은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장내를 압도했다. 이분이야말로 태상그룹의 진정한 주인 이병철 회장님의 유일한 상속자 이서연 회장님이시니까.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울려 퍼지는 것과 동시에 볼륨의 조명이 모두 꺼졌다. 그리고 최진석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그들이 준비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은 이병철 회장이 맨손으로 태산을 일구던 시절의 뭉클한 흑백 사진들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화면은 갑자기 그가 병상에 쓰러진 모습으로 바뀌었다. 뒤이어 조작된 진단서 주치의에게 거액이 송금된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음성 변조된 오 부장의 증언이 흘러나왔다. 조혜진석 부회장의 지시로 수천억 원의 회사 돈을 해외 유령 회사로 빼돌렸습니다. 저는 협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화면은 곧바로 최진석의 비밀 장부로 넘어갔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이름과 그곳으로 흘러 들어간 천문학적인 자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장내는 경악으로 술렁였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증거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최진석의 디지털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있는 희귀신경독 구매 품위서. 영상은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최진석의 얼굴 사진과 함께 단 하나의 서늘한 질문을 던지며 끝을 맺었다. 이 모든 것을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영상이 끝나자 볼륨하는 몇 초간의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내 그 침묵은 거대한 분노의 함성으로 폭발했다. 주주들은 고성을 질렀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최진석의 편에 섰던 이들은 사색이 되어 자리를 피하기에 급급했다. 연단 위의 최진석은 마치 번개라도 맞은 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과 객석을 번갈아 보며 얼어붙어 있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이야, 저건 모함이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성난 주주들의 함성에 묻혀버렸다. 그때 이서연이 경비원들의 저지를 뚫고 성큼성큼 연단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넋이 나간 의장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증폭된 그녀의 목소리는 볼륨 전체에 서리발처럼 울려 퍼졌다. 조혜진석, 당신은 경영인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한 살인자이자 도둑입니다. 당신의 탐욕으로 나의 할아버지를 쓰러뜨리고 수만 명의 삶이 걸린 이 회사를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시대는 오늘 여기서 끝입니다. 그녀의 선언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볼륨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렸다. 검은 정장 차림에 검찰 수사관 수십 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연단으로 직행했다. 선두에 선 특수부 검사가 최진석의 눈앞에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최진석 씨, 당신을 살인교사,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 놔날 건드리면 너희들 다 무사하지 못해. 최진석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저항했지만 그의 두 팔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의 공범들 역시 현장에서 줄줄이 체포되었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때 재계의 총화로 불렸던 남자의 추악하고 굴욕적인 몰락의 순간을 남김없이 담아내고 있었다. 최진석이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며 끌려나갔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연단 위에 홀로 선 서연은 그의 마지막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복수의 눈물이 아닌 모든 고통을 씻어내는 구원과 슬픔의 눈물이었다. 그때 강지훈이 연단 위로 올라와 그녀의 곁에 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쥐었다. 그것은 100마디의 말보다 더 따뜻한 위로이자 함께 승리한 전우를 향한 격려였다. 두 사람은 아수라장이 된 볼륨을 그리고 그 너머에 펼쳐질 새로운 미래를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지독했던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오고 있었다. 최진석의 몰락은 대한민국 재계에 거대한 지진을 일으켰다. 태상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고 주가는 연일 폭락하며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졌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주주총회 직후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이서연은 만장일치로
태상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겨진 상속녀가 아닌 위기에 빠진 거대 그룹을 이끌어야 하는 총수로서 세상 앞에 섰다. 그녀 앞에는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었다. 검찰 조사 분노한 투자자들, 최진석이 남긴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실 채권, 그리고 리더를 잃고 동요하는 수만 명의 임직원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먼저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국민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투명한 태도에 싸늘했던 여론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하루에 휴식시간씩 일하며 그룹을 재건하기 위해 온몸을 던졌다. 그녀는 가장 먼저 자신의 모든 사재를 출연하여 회사의 긴급 운영 자금을 마련했다. 그리고 전국의 공장을 일일이 방문하며 불안에 떠는 직원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이 기업의 가장 큰 자산임을 잊지 않았다. 저는 여러분께 장밋빛 미래를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약속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더 이상 부당하게 착취당하지 않도록 제 모든 것을 걸고 회사를 지키겠습니다. 그녀의 진심은 절망에 빠졌던 임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태상그룹 내부에서는 서서히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그녀의 싸움을 묵묵히 뒤에서 지원했다. 그는 전면에 나서서 그녀의 경영에 간섭하는 대신 YJ그룹의 영향력을 이용해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고, 태상그룹의 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방패 역할을 해주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몇 달의 시간이 폭풍처럼 흘러갔다. 태상그룹은 서연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을 무렵 두 사람은 마침내 온전히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장소는 이제 막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태상그룹의 회장실이었다. 할아버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공간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훈에게 조용히 말했다. 강지훈 씨가 없었다면 전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당신 덕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나란히 섰다. 아니, 내가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도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숫자만 바라보는 껍데기뿐인 인간이었을 겁니다. 당신이 나를 바꾼 겁니다, 이서연 회장님. 그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닌 그의 진심이었다. 그녀는 그의 세상을, 그의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빛이 부드럽게 물결쳤다. 거대한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들은 서로의 내면에 있는 진실한 감정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나는 YJ그룹의 총수 강지훈이지만 당신 앞에서는 그저 하늘제 마을에서 길을 잃었던 한 남자이고 싶소. 당신의 곁에서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에는 어떠한 꾸밈이나 계산도 없었다. 차가운 이성의 CEO가 아닌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된 남자의 진솔한 마음이었다. 그동안 복수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싸워왔던 서연은 그의 따뜻한 진심 앞에서 마침내 모든 무장을 해제했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저도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싸우는 이서연이 아니라 당신 곁에서 웃고 우는 평범한 여자이고 싶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마음을 확인했다. 다시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에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태상그룹은 서연의 윤리 경영 아래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YJ그룹과의 스마트시티 합작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재계의 새로운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주말 오후, 하늘째 마을의 작은 농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 두 사람이 있었다. 서연은 텃밭에서 봄나무를 캐고 있었고 지우는 어설픈 솜씨로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부서져 있던 울타리를 수리하고 있었다. 최고급 수트 대신 편안한 작업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여보, 울타리 수리는 아직 멀었어요. 당신은 역시 삽질보다 펜대가 더 어울린다니까. 서연이 흥 묻은 손으로 웃으며 그를 놀렸다. 지금 나 무시하는 거요. 이 강지훈이 마음만 먹으면 이 집 전체라도 새로 지을 수 있어. 지훈이 발끈하며 대꾸했지만 그의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서연이 방금 끓인 향긋한 쑥차를 마셨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녀가 홀로 외롭게 바라보던 그 풍경을 이제는 그가 곁에서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겠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야 하고 또다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올 거고요. 서연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나지막이 말했다. 지우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물론이겠지. 하지만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오. 나도 혼자가 아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평화롭게 저물어가는 세상을 바라보았다. 지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찾아온 봄이었다. 그들의 앞에는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한 그들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함께 길을 찾아 나아갈 것이라는 것. 차가운 도시의 CEO는 시골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숨겨진 재벌 상속녀는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두 개의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세상을 이루었다. 사랑과 정의가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의 새벽이 그들 위로 밝아오고 있었다.